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 주부이며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아들 하나 있고 작년에 제가 혼자 되는 바람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가족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사연에 아마 공감이 많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남편과 사별했어요. 대학 교수인 남편과 디자인 전공 후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너무나 단란했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는지 저 역시 아직도 믿기지 않는 심정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 남편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남편과 저는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며 추억을 쌓았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저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게 그지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우리 남편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기막힌 일이었죠. 과연 이 황당한 일이 어찌 마무리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3년 연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교수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집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연애 때부터도 늘 다정했고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양가 부모님에게도 귀한 아들이자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늘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가 고마워한 건 출산하고 나서 자기 일이 바쁜데도 산후 도우미 못지않게 저를 챙겨줬던 일이었습니다. 사위가 하는 거 보고 우리 친정엄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김서방이 나보다 낫구나? 너는 진짜 신랑 하나는 잘 만났어. 엄마가 걱정할 게 없겠다. 애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찌 저리 잘 볼 수가 있니? 그렇죠, 엄마. 원래 애들은 좋아하긴 했어. 대학 때 같이 봉사도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니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는 걸 업으로 하겠지. 제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간호하느라 밤늦게까지 저를 챙겨주고 아이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직접 죽을 끓여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도 닦아주고 씻겨주기까지 했어요. 결혼해서도 결혼 전처럼 늘 다정한 모습에 고마웠고 남편이 있어서 저는 언제나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일에 있어서도 성실했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무척 강하고 가족이 1순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연구 시간이 모자라도 퇴근 후에는 자기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늘 우리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장난감 기차를 조립해주거나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다정하게 놀던 그 모습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아들도 아빠와의 그런 추억 때문에 아빠의 부재를 견디고 있는 거겠죠. 남편과 저는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일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낼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굳이 해본 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남편을 전적으로 믿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과 따뜻한 기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으니까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허락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런 행복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리울 뿐입니다. 행복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챙기고 저와 인사를 한 후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 출근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나 보고 남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제 사무실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는데 갑작스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낯선 사람이 급박한 목소리로 남편 이름을 말하며 저의 관계를 확인하더군요. 혹시 김민수 씨 아내분 되시는가요? 네, 제가 김민수 씨 아내인데 무슨 일이시죠?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셔서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은 출근했는데 설마요? 우리 남편이 맞나요? 아닐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이 사고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남편이 중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려오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 없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발 일어나줘. 당신이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가족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 당신 우리 아들 안 보고 살 수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저는 매일 면회 시간에 남편 귓가에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곁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매일이 끝없는 기다림이었고 저는 남편 숨소리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에도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아져 갔어요. 우리 가족 모두는 남편의 사고 이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댁 식구들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병실에 와서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아빠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물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남편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온 가족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남편이 깨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더 충격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더군요. 방문객은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없는 동안 동료 교수들과 친구들이 간간히 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지만 여자 혼자 온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품에 이제 막 돌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살이 너무 쪄서 못 알아봤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더군요. 그 여자는 바로 예전 남편의 조교였던 김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연락도 미리 주지 않고 갑자기 조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일단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순 없으니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남편 소식 듣고 온 거군요. 우리 남편 조교 김수진 씨 맞죠? 내가 몇 번 봐서 기억이 나네요. 어서 오세요. 근데 보다시피 우리 남편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면회가 가능하지는 않아요. 일단 앉으시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아는 채 제가 건네는 인사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다 입을 열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교수님 사고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요. 저도 고민 많이 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보시다시피 제가 혼자도 아니고 아기가 있어서요. 그러네요. 아이까지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요. 아무튼 어렵게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조교라는 여자가 저를 보는데 뭔가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도 교수님이 생사를 오가는 병원이긴 하지만 아이를 둘러매고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굳이 병원에 조교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탓에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조교라는 그 여자는 병원에 찾아와 슬퍼하는 기색도 초조해하는 기색도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러더니만 품에 안은 아이를 차분하게 제 앞에 내밀며 말하더군요. 제가 여기 온 건 이유가 있어서예요. 굳이 사모님에게 인사드리려 여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이 아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모님이 꼭 봐주셔야 해서요. 저는 아이를 대뜸보라는 조교의 말이 어이가 없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아이를요? 아이를 왜 보라는 건지. 내가 왜 조교님 아이 얼굴을 봐야 하죠? 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모님,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아이 얼굴이요. 제 아이 얼굴이 남편분을 닮지 않았나요? 교수님이랑 얼굴이 똑같은데 모르시겠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우리 남편과 닮지 않았냐는 여자 말을 듣고 멍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여자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에게 아이 얼굴을 보라는 여자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닮다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교님,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이 지금 내 남편이랑 닮았다는 건 이 아이가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남편의 조교는 제 질문에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네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의 존재를 알리게 돼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교수님과 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교수님과 저 미래도 나름 계획한 사이거든요. 이 아이도 그분과 저 사이에서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교의 확신에 찬 말투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요. 말도 안 돼. 이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 왜 힘든 사람 찾아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쪽에 정신 나간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가 우리 남편과 닮았는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개소리 말고 당장 나가요. 저는 남편의 조교가 단단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조교는 제 호통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을 번뜩이며 아이를 제 앞으로 더 내밀더군요. 그래요. 저도 사모님이 한 번에 믿어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쩌겠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모님은 믿기 힘들겠지만 이 아이가 교수님과 저 사이의 사랑의 증거예요. 교수님은 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가정생활이 숨막힌다고 하셨죠. 물론 사모님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조교는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리라며 남편 조교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그 여자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둘러매고 와서 남편의 아이라고 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우리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를 지금 상황에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자 조교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하더군요. 저는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요. 그 말을 바보같이 믿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은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교수님이 언젠가는 사모님을 떠나고 저랑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은 몰라요. 교수님은 저를 사랑했어요. 교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말들을 사모님은 몰라요. 사모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교수님 진심을 전부 저에게 말해주셨다고요. 그랬으니 저도 교수님 믿고 아이도 낳은 거고요. 조교는 병실이 떠나가라 울부짖듯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낱 조교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줬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남편과 내연관계라는 확신에 찬 말투와 태도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교수님이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며 울던 조교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만 차분해진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이 아이에게도 상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이 아이는 교수님 아이라고요. 저 혼자 아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죠. 사모님도 아이가 있으니 제 심정 이해하시겠네요?
사모님이 만약 저라면 평생 숨어서 사시겠어요? 아닐걸요? 우리 아이랑 저! 교수님 재산 상속집은 법적으로 있어요. 이 아이는 교수님 혼외자이니까요. 난데없이 남편이 죽을 경우 상속받을 권리까지 주장하더군요. 솔직히 그 여자의 당당함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내 제 머릿속은 그저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을까 싶더군요. 여자 말이 맞다면 내 남편은 그동안 가정에서는 철저한 가면을 쓰고 생활하고 나가서는 다른 여자와 노란한 두 얼굴로 생활을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남편이 이런 내연관계에 얽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조교의 말과 아이의 존재는 남편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는 사고 전 남편의 조교인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박사과정을 지도하던 학생으로 매우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자주 들었죠. 남편은 조교를 무척 신뢰했고 연구와 학업에서 조교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 조교와 논문이나 프로젝트 관련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밤늦게 전화가 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대신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보, 수진 씨한테 전화 왔어? 라고 하면 남편을 웃으며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조교는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예의 바르고 깍듯했기 때문에 저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남편도 조교인 그 여자를 신뢰하는 듯 보였고 집에서 연구 이야기를 할 때면 조교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 회식이 끝나고 제가 술 취한 남편을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 조교는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밝은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죠. 그 모습에 저는 조교가 참 예의 바르고 열정적인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본인 남자친구도 옆에 있어서 소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조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그저 학업과 연구에 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박사과정 학생으로 신경 써주는 모습조차도 저는 그저 남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만 보였죠. 남편이 조교와 일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관계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거나 걱정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우리 남편과 내연의 관계인 것도 모자라 아이가 있다고 하니 제가 이 사실을 바로 믿을 수가 있을 리가 없죠. 남편 조교는 아이를 안고 그날 저를 엄청 압박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아이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남편이 잘못될 경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교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모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네요. 사모님께 충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교수님과 저 사이는 의심할 거 없이 진짜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고작 저런 어린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저 멍하니 말을 듣고 있었죠.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조교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건 사모님 생각일 뿐이에요. 교수님은 나와도 사모님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모님이 모르는 교수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 말해드려요? 아마 사모님은 듣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여자의 당당한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저 여자 말대로 남편에게 내가 몰랐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이 항상 늦게까지 일하며 바빴던 이유가 정말 단순한 일이었을까? 그런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조교는 다시 한번 안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사모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아이는 교수님의 아들이고 엄연히 교수님 재산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모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으시면 조용히 처리해 주시죠. 교수님도 자기 아들이 미혼모손에 외롭게 크는 건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교수님이 돈 많은 부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아이도 핏줄이니 당연히 교수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적 절차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나 싶더군요. 조교는 우리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했는지까지 늘어놓으며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신에 찬 조교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며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가 봅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나와 아들에게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교의 말에 설득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 여자는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했고 그 자신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자기 권리를 찾겠다며 필요하면 내 자리도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만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대답 없는 남편 옆에서 엉엉 울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의식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의식 없는 남편을 병원에 둔 채 집에 가서 남편 서재를 뒤졌습니다. 만약 조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뭔가 작은 흔적이라도 남겨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늘 중요한 자료나 서류는 컴퓨터나 책상에 잘 정리해두곤 했으니 뭔가 증거가 있다면 서재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펜, 메모지,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들. 책상 서랍에는 평범한 물건들만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켜서 혹시 이메일이나 개인 폴더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 싶었지만 몇 시간 동안 검색해 본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메일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뿐이었고 폴더 안에는 연구자료나 강의 관련 파일들만 가득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연도별 사진 폴더들만 있더군요. 남편 조교나 외도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책상과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도 조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자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남편은 생사를 오가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그 여자 말이 전부 사실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뒤엉켜 머릿속이 지옥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었달까요.
남편 서재를 뒤지는 걸 그만두고 일단 남편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 싶더군요. 따지더라도 남편을 살리고 나서 따지자고 마음먹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바람에도 남편은 결국 그렇게 보름을 더 버티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절망감까지 있었던 저는 다른 가족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편 조교의 말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테니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부고를 지인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빈소를 차리는데 저는 슬픔으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남편 장례를 치르던 중 그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결국은 나타나더군요. 바로 얼마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병원에 아이를 안고 찾아와 저를 협박하던 남편의 조교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아이를 안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저는 가족들이 충격받을까봐 그 여자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이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조문객으로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거의 난동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참다 여기 왔어요. 여긴 교수님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니까 진실을 말하려고요. 여기 이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가 죽은 김 교수님 혼외자입니다.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들 몰랐겠지만 돌아가신 교수님과 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니? 애미야, 저 여자는 대체 누구냐? 누군데 우리 민수 장례식장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아, 교수님 어머니시구나. 어머님, 저 교수님 아들 낳은 여자예요. 모르셨겠지만 이제는 아셔야 할 듯 싶네요. 자, 제가 그동안 몰래 키우던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어머니는 놀라셔서 뒤로 넘어가셨고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조교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린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갑작스런 조교의 등장으로 인해 남편 장례식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온 여자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봐요, 김수진 씨! 나중에 친자 확인을 하던 뭘 하던 남편 아이가 맞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남의 장례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요. 당신 말대로라면 여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 가는 길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말았어야죠. 사람 시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줘요.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왜요? 사실 상복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은 저죠. 당장 저한테 상복 내주세요. 여긴 내가 있어야 한다고요.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남편의 조교를 바라보며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다들 저에게 뭐라고 묻지를 못하더라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죽은 우리 남편이 혼외자가 있다는 걸 다들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아내가 되어 졸지에 안 됐다는 눈길을 받기 시작했죠.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장례식에서 이런 혼란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더군요. 갑자기 장례식장을 박차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남편의 조교가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만 놀란 얼굴로 달려가 여자 팔을 잡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만해! 수진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남의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미치겠다 정말. 가자. 빨리 가자고!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여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으니 거칠게 대하지는 못하더군요. 장례식장에 있는 모두가 그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남편의 조교는 남자에게 반항하더군요. 내가 어딜 가? 내가 있을 곳은 여긴데. 너야말로 감히 나를 왜 여기서 끌어내는 건데? 이거 놓지 못해? 그러자 남자는 조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또 잊은 거야? 내가 우리 아이 아빠잖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만두라고. 김 교수랑 너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 장례식장은 그 남자의 말에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조교라는 여자와 여자를 끌어내려는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죠. 그러자 조교는 이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교수님이 내 아들 아빠야. 너야말로 개소리하지 마. 내가 얼마나 교수님을 좋아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가실 리가 없어. 너야말로 건방지게 끼어들지 마. 우리 아들 생부 밝히고 내 권리 찾을 거야. 울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남편과 사랑했고 아이 아빠가 남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까지 하며 답답해하더군요. 김수진! 내가 다시 말해줄게. 너는 그냥 교수님을 짝사랑했을 뿐이야. 교수님은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어. 제발 그만둬! 우리 아이까지 낳아놓고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우리 결혼하자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발 망상에서 벗어나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 너 지금 환자야, 환자! 그러자 갑자기 여자는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두 사람의 소란으로 인해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두 사람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저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남편 조교가 안고 온 아이는 우리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거니와 남편과 조교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의 말로 짐작컨대 아마도 조교가 우리 남편을 혼자 좋아했는지 집착에 사로잡혀 어느 순간 자기 아이가 우리 남편의 아이라고 믿게 되었던 듯 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더군요. 지금 내 눈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얘는 교수님 애야. 우리 애도 교수님 재산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계속 울고 있는 조교에게 남자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교수님 재산이라니? 너 미쳤어? 너 정말 정신 차려야 해. 네가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바람에 교수님도 곤란했던 거 알잖아. 네가 교수님 쫓아다니고 학교에서 너랑 교수님 사이 이상하게 헛소문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르냐고. 나도 지친다.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참는다지만 나도 사람이야.
그만 좀 하라고! 남자의 말에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에 휘말렸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남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곤욕을 치르면서도 너를 학생으로서 도와주려고 끝까지 인내하신 거 몰라? 그랬는데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까지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조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격하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교수님은 나를 사랑했어.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얼마나 나를 생각해줬는지 너도 봤잖아. 교수님은 그저 너를 학생으로 생각했을 뿐이야. 네가 힘들어할 때 도와줬던 건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이었지 그 이상이 아니었어. 너 혼자서 왜곡하고 혼자서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알겠어? 이제 그만 민폐 끼쳐. 난 교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야. 교수님도 날 사랑했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냐고. 바닥에 앉아 아이도 내팽개치고 절규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싶었죠. 역시 내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아끼던 조교의 왜곡된 망상 속에서 착했던 남편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조교는 모든 걸 오해하고 남편에게 집착한 듯 보였어요. 남편이 학생으로서 도와주려던 것이 조교에게는 사랑의 표현으로 왜곡되었던 거였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한 번에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가 미리 신고를 했던 것이죠.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자를 설득했고 119 구급대원들은 여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격하게 저항하며 끊임없이 우리 남편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장례식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있고 난 후 장례식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조문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문득 제가 남편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사에 기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의심하며 서재를 뒤진 일이 새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남편을 한순간이나마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은 다시 조용히 진행되었고 저와 가족은 남편을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의심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여보. 저는 혼자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생전에 제게 해주었던 다정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늘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을 왜 의심했을까요? 그 여자 말에 잠시나마 흔들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늘 곁에서 든든하게 있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보여주었던 신뢰와 사랑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했던 것이 참 미안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 남편 납골당에서 진심으로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아프더군요.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나 오해 없이 남편을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떠난 남편이 마음 편하게 저와 아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씩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우리 아들도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저도 남편과의 사별을 인정하고 아들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사업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간혹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남긴 우리 아이를 보면 힘이 나더군요. 장례식에서의 그 황당한 사건으로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불명예스러운 소문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으리라 믿었어요. 소식을 들어보니 남편의 조교였던 그 여자는 그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재직하던 학교의 동료 교수님이 장례 치르고 난 후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조교가 고의적으로 퍼뜨렸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남편의 명예는 깨끗이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을 아끼고 존경하던 사람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이자 남편이었는지 기억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준 조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제 사무실을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 머뭇거리며 제게 인사한 후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사과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남편은 결백했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그나저나 그 수진 씨는 어찌 잘 지내나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대체 어쩌다 그리 된 건지 저도 한동안 참 믿기지 않아서 힘들었네요. 수진이 사실 저도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못했어요. 아이를 먼저 가지는 바람에 사정이 좀 그랬습니다. 서로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었고요. 수진이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질 못했어요. 제가 더 일찍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돌아가신 교수님께 누를 끼쳤고 사모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진이는 다시는 사모님 앞에 나타날 일은 없을 테니 마음 놓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교의 집착과 망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수진 씨 아이의 아빠라는 이 남자 역시 그 상황 속에서 고통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니 남자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개입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교수님께도 너무나 죄송하고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도 부끄럽네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남편은 이제 편히 쉬고 있고 저도 다 용서했어요. 아픈 사람을 탓하면 뭐하나요? 그쪽도 힘들겠지만 아이 엄마 잘 돌봐주세요. 아이가 있으니 부모로서 책임은 져야죠.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감사의 인사를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인사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뭐랄까,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이었지만 사과를 들으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마음속 고통이 덜어지는 계기가 된 듯 했어요. 아마 서로의 마음이 그날 이후 편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후로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네요. 남편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그날의 제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물론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남편과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아들과 함께 남편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별을 겪은 저의 사연이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도 그저 부럽기만 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가족과의 갈등이나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가족이란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이 저보다 먼저 떠날 거라는 사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저 서로 살아서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